예,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의 장유승입니다. 오늘은 의당 박쇠와 세계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의당 선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는 고사했는데 의당 선생이 함경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흥미가 조금 생겼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이 조선 후기 평안도와 함경도의 문인 집단에 관한 연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의당 선생이 북쪽에서 충청도 지역으로 이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조선 후기 함경도 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배후에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저 역시 공부하고 싶어서 이 발표를 계기로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의당 박쇠화 선생은 원래 함경남도 고원 출신입니다. 보시는 지도는 조선시대 함경남도 지도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빨간색 점이 고원군입니다. 사실 이 박쇠화 선생의 선대는 고원보다 조금 북쪽에 있는 영흥이라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함경도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북쪽은 아닙니다. 강원도에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의당 선생은 이 고원군에서 출생해서 첫 번째로 안변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 안변은 평안도와 함경도 경계에 있는 고을입니다. 그래서 이곳도 사실 북방, 어떤 변방의 이미지보다는 내륙 지역의 고을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1880년부터는 함경도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선 가까운 강원도로 이주를 하셨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서 결국에는 충청도로 이주하게 되고 그 충청도 지역에서도 제천, 청풍 여러 곳을 오가다가 결국 생을 마치게 됩니다. 또 혼자만 이주하신 게 아니라 부모의 묘소까지 함께 계속해서 여러 번 이장해 가면서 남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의당 선생의 이주 과정은 정경훈 선생님의 논문에 자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함경도 문인들을 연구해 온 저로서는 이런 이주 과정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경도 문인들은 어떻게든 기회만 있으면 이렇게 남쪽으로 이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떤 시기에 함경도를 벗어나서 남쪽에 정착하는 함경도 문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논문에서 귀속의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조선시대 함경도와 평안도 문인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에 대응하는 양상은 평안도 문인과 함경도 문인이 사뭇 다릅니다. 평안도 문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체성이 자기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도 지역에서 나름 뼈대 있는 집안인데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앙문인들, 삼남문인들과의 어떤 대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못지않다는 식의. 그리고 또 적대감도 굉장히 강하죠. 우리도 남쪽 지역 사대부들 못지않은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인데 저 중앙문인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우리를 차별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 함경도 문인들은 그런 대결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도 함경도 지역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본관지, 그러니까 대개는 삼남 지역이죠. 그곳에 이제 자기들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이 조금 희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함경도 문인들은 자기들이 함경도에 정착하게 된 계기를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삼남 지역에 있다가 함경도로 유배를 오거나 또는 관직 부임을 위해서 함경도로 왔다가 어쩌다가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자기들은 그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함경도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보다 자기 삼남 지역에
본관지인 삼남 지역에 대한 애착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중앙과의 어떤 대결 의식보다는 중앙 문인들을 존경하고 숭배하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오면 함경도 지역의 노론학통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송시열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학통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당의 경우, 그러니까 함경도 지역에 살다가 남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그다지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함경도 지역 문인들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사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당의 선대에 대한 가장 자세한 기록은 의당집에 수록된 행장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연구가 이 행장의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습니다. 그 행장의 기록을 보시면은 고려 말에 휘인기라는 분이 있어서 판도 총랑을 지냈으며 나란 일이 갈수록 잘못되는 것을 보고는 관직을 버리고 영흥으로 들어갔다라는 서술이 보입니다. 이것이 함경도 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입북조에 대한 서술입니다. 이 입북조라는 것이 뭐냐 하면 최초로 함경도 지역에 들어가서 정착한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함경도 문인들의 선대를 살펴보면은 뭐 시조가 있을 테고요. 그 성을 창시한 시조가 있을 테고 또 뭐 중간에 중시조 같은 존재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 초기쯤 오면은 입북조라는 선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남쪽에서 함경도 지역으로 이주한 분이 되겠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 이어져서 자기들한테 계보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의당의 행장에 나타나는 인기라는 사람의 기록은 이분이 입북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행장의 기록을 보면은 인기라는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다른 문헌들을 찾아봤는데 이 인기라는 사람은 다른 문헌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고려사입니다. 고려사 박의중 열전에 박의중은 자가 자허이며 초명은 실이고 부친이 인기이고 판도 총랑을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인기라는 인물, 그러니까 의당 선생이 중시조로 삼은 인기라는 인물의 이력이 고려사에 간략하게나마 수록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박인기의 아들 박의중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박의중은 문과의 장원급제도 했고 고관도 지냈고 공신인회까지 책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심스러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행장 같은 묘도 문자에서 선조를 서술할 때는 유명한 선조를 언급하는 게 우선이겠죠. 수많은 선조들 중에서 누구를 언급해야 되느냐. 가장 명성이 높고 공로가 큰 그런 선조를 거론하는 게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박의중을 언급하지 않고 하필 그의 부친 고려사의 짧은 기록밖에 없는 박인기를 언급한 것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박인기 때부터 함경도 지역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점에 주안점을 두고 박인기를 언급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박의중을 뺄 필요는 있었을까? 같이 언급해 줬으면은 더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렇다면 박인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닌가. 이것이 첫 번째 의심스러운 점이고요. 의심스러운 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박인기가 입북조다. 박인기 이후부터는 후손들이 계속 함경도에 살았다면 박인기 후손들의 기록을 찾았을 때 전부 함경도에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박인기 이후의 계보입니다. 이제 박인기는 뭐 고려사에 한 줄밖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고
박의중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손자때에서는 또 그닥 유명하지 않다가 이제 증손 때에 오면은 또 명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거겸이라는 분, 밀상군의 봉해진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자손들이 이제 실록에 등장을 하는데요. 다들 벼슬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함경도에 살았다면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종종 실록에 나타나는 것들로 봐서 박의중은 박인기의 후손들은 함경도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 중에 묘소가 남아있는 일부 사람들은 함경도에 묘소가 있는 게 아니라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특히 이 거겸 같은 분은 묘소가 안산에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박인기가 입북조라면 그 이후에 후손들이 함경도에 모두 살았다면 이러한 현상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세 번째 의심스러운 점은 행장의 기록이 의당 선생이 스스로 남긴 기록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의당 선생이 직접 기록한 부친의 유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입북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궁현령 휘인기가 영흥으로 들어갔으니 부군의 15대조이다. 앞서 본 행장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행장에서는 입북조 이름이 인기, 기나라 기자를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할 기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앞서는 입북조의 벼슬이 판도총랑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용궁현령이라고 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판도총랑 인기 그리고 용궁현령 인기 어느 쪽이 맞을까요? 혹시 사소한 착오에 불과할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앞서 고려사에 나오는 판도총랑 인기가 용궁현령을 지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고요. 그리고 용궁현령 인기의 존재는 다른 문헌에서 좀처럼 나오질 않습니다. 과연 이 차이가 어디서 생긴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경도 문인들의 입북조는 대부분 이제 조선 초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후손들이 이제 함경도 전 지역에 퍼져서 거주를 했겠죠. 그렇다면은 함경도에 살았던 밀양박 씨들의 묘도 문자를 살펴보면은 혹시 판도총랑 인기나 용궁현령 인기를 입북조로 삼은 기록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희망을 품고 제가 찾아볼 수 있는 함경도 문인들의 묘도 문자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밀양박 씨에 한해서요. 그래서 수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똑같은 밀양박 씨라고 해도 입북조가 같은 경우가 잘 없었습니다. 물론 일치하는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사람 모두 18세기, 19세기에 살았던 인물들인데 이 사람들의 묘도 문자에 보면은 입북조가 기지라는 인물로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박기지라는 사람이 있어서 아마 이 사람부터 이제 후손이 번창을 해서 함경도 여러 지역에서 후손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기지라는 인물을 입북조로 삼고 있는데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한 서술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형정 묘갈명을 보면은 이 기지가 연좌돼서 그러니까 유배를 돼가지고 길주로 옮긴 것이 함경도에 들어온 시작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박철련 묘표를 보면은 기지라는 사람이 함경도 덕원부사가 돼서 함경도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상반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박만주 묘갈명에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 기록과 같죠. 자, 이렇게 같은 입북조를 두고 있는 문인들이라도
그 입북조에 대한 기록이 서로 다릅니다. 이것은 다른 입북조 서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산이라는 전혀 이력이 없는 인물을 입북조로 삼는 계통도 있었고요. 또 하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입북조로 삼는 밀양박씨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렇게 공통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각자 자기 나름의 다른 밀양박씨와는 겹치지 않는 그런 입북조를 가진 인물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세욱이라든지 원화라든지 그 밖에 천우, 기문, 그리고 을부 등등 이제 밀양박씨, 함경도 밀양박씨들은 수많은 입북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북조 기록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입북조라도 기록이 서로 다르고 또 입북조 중에 진사다, 생원이다 또는 무슨 벼슬을 지냈다 라는 기록을 분명히 했는데 정작 다른 문헌을 찾아보면 실록이나 승정원일기나 또는 조선 전기 문헌들을 찾아보면 입증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존재가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또 그런 벼슬을 지냈다는 것도 다른 문헌에서 증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함경도 문인들의 입북조 기록은 굉장히 부정확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입북조 기록을 찾다 보니까 의당 선생의 입북조와 비슷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3번 자료 박태원 묘표를 보면은 태조조에 인기라는 분이 있어서 원종공신으로 함경도 영흥에 들어와 살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14번 자료 박재호 묘지명을 봐도 역시 휘인기가 원종공신에 녹군돼서 비로소 영흥에 살았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같죠? 용궁현령 인기 할 때의 그 기이할 기자와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조선 초기. 영흥에 들어왔다는 것도 같죠. 다만 이제 차이는 원종공신이라는 건데 사실 원종공신이 무슨 대단한 직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물, 특별한 벼슬이 없는 어떤 인물을 미화할 때 자주 쓰이는 그런 관직이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함경도 문인들의 입북조 기록이 대부분 이제 부정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것도 좀 부정확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여기 13번, 14번 자료에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기의 후손 중에 우암의 문인이 있다. 우암 송시열의 문인이 있다는 점을 또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당의 행장에 나오는 기록과 동일합니다. 비록 그 우암의 문인이었다는 그 선조의 이름은 다르지만 선조 중에 우암의 문인이 있었다. 이 기록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의당의 입북조에 대한 기록과 또 밀양박씨 중에 일부 문인 중에 입북조가 인기고 영흥으로 들어왔고 또 그 후손 중에 우암의 문인이 있다라는 기록이 어느 정도 겹치고 있습니다. 자, 이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당 선생의 문집을 보면은요, 이제 의당 선생이 자신의 선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간략한 계보밖에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본인도 궁금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정확한 세계를, 선대에 대한 기록을 찾고자 평생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흔적은 이제 문집에 실려 있는 서가보후라든지 하는 기록들에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밀양에 사는 종인을 통해서 신라왕 이후의 세계와 12분파의 중조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착안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선조들을 기록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밀양 종인이 갖다 줬다는 족보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밀양박 씨의 족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씨선언대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박성민이라는 사람이 편찬을 했는데요. 이제 의당도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밀양박 씨의 계통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밀양박 씨의 시조는 보통 이제 아주 먼 시초는 박혁거세로 보고 있습니다. 신라의 박혁거세. 이 신라 박혁거세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밀양박 씨가 됐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8대군설이라고 합니다. 8명의 대군이 있었다는 이야기. 근데 이 밀양박 씨들이 대체로 이 8대군설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8대군설은 조선 후기에 17세기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제 지금 논문도 나와 있고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8대군설이 설사 허구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8대군의 첫 번째 밀성대군 언침에서부터 밀양박 씨가 시작되었다는 설에 대해서는 뭐 밀양박 씨들이 전혀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계보가 어떻게 전개가 됐느냐? 그것이 앞서 언급한 그 12분파설입니다. 이제 밀성대군 이후로 이제 밀양박 씨가 12개의 분파로 나누어져서 전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밀양박 씨의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거기에 12분파설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데 이 12분파설을 처음으로 확정한 기록이 바로 이 1904년에 편찬된 박씨선언대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12분파라는 말 자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12분파라는 것은 결국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런데 의당이 거기에 의지해서 자기의 선조를 파악하는 거죠. 이 의당 선생이 이 박씨선언대보를 보았다는 사실, 그리고 이 박씨선언대보 이후 이제 12분파 계보에 의해서 이제 밀양박 씨의 대동보가 편찬될 때 그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미 의당 선생의 문집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 이 박씨선언대보를 보면은요, 시조를 이제 시조왕 박혁거세죠. 이것을 이제 박 씨의 시초로 보고요. 밀양박 씨의 시조는 두 번째 장에 있는 언침. 밀성대군 언침, 밀양박 씨의 시조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밀양박 씨의 시조로 보고 또 의당 선생은 중시조를 언부라는 분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래서 밀성대군 언침에서 쭉 일부 내려온 계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쭉쭉 이어지는데 보시면 인기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기나라 기자를 쓰는 그 고려사에 나오는 판도총랑 인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인기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또 이 인기가 그 고려사에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은 그 인기 이후에 이어지는 계보가 박의중으로 이어지는 그 고려사 열전에 수록된 그 인물의 계보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정확한지 알 수가 없죠. 고려사에 나오는 그 인기가 그 밀성대군 언침부터 언부로 이어지는 그 계보에 속하는지 그건 사실 고려시대에도 기록이 없었는데 어떻게 20세기에 와서 이 자세한 계보를 확정할 수 있었을까?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인데 어쨌든 이제 이 박인기를 이 계보에 이제 20세기에 와서 집어넣게 되는 거죠. 의당 선생은 이제 자신의 선조가 아마 용궁현령 인기라는 인물로 알고 있었을 건데 그 계보를 찾으려다가 이 책에서 이제 판도총랑 인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분을 자신의 선조로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입니다. 요약하자면요. 의당 선생은 원래 자기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집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함경도 문인들이 대체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와서 자신의 선계를 확정하고 자기 선조들에 대한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문집에 최소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에 대한 기록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당 선생은 자기 부친에 대한 기록뿐이죠.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소략하고 그 선대에 대한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의당이 자신의 선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의당이 선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용궁현령 임기가 입북조이다. 이 정도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친의 유사에 기록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정보는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당 선생은 어떻게든 자기 자세한 선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당시 편찬된 박시신라 선언대보라는 책을 보고 자기의 세계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판도총랑 인기라는 고려사에 등장하는 인물의 존재를 발견하고 마침내 이분을 자신의 선대로, 그러니까 용궁현령 인기와 동일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아마 확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도총랑 인기를 입북조로 확정한 것은 다름 아닌 의당 자기 자신이고, 의당이 확정한 세계가 의당이 죽은 뒤에 편찬된 행장 그리고 족보에 반영이 되면서 의당의 후손들은 자기들을 판도총랑 인기의 후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당 선생만이 아니라 이러한 선대 확정 작업은 함경도 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은 어떤 정확하지 않은 계보죠.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함경도 문인들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죠. 의당 선생도 그 범주에 속하는 조선 후기 함경도 문인들의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제 발표의 결론입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당 박세와 세계의 고찰이라는 장유승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유승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좀 질의거리를 갖고 온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보성입니다. 제가 지금 이 의당 학회가 쭉 진행이 되어 오는 동안 좋은 기회를 얻어서 몇 차례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좀 경학적인 이야기도 나누었었고, 그 다음에 한시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누었었는데, 지금 의당 학회가 10회를 맞이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의당 선생님의 어떤 세계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유의미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의거리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질문을 드리면 혹시 얘기를 청해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발표문에서 관통하고 있는 어떤 중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처음 간 시조를 얘기하는 입북, 그리고 그 조상을 붙여서 입북조, 이런 개념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희 한문의 어떤 문집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면서 검색을 그럭저럭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입북 혹은 입북조에 대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해봤는데, 조금 공교롭게도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문인들, 예를 들면 안교익, 최익현, 유인석, 이런 분들의 문집에서 입북시조라는 용어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전 문인들의 문집에서는 입북이나 입북조, 입북시조, 이러한 용어들이
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19세기 이전 문인들은 그 북쪽에 처음 자리 잡은 선조들을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 혹시나 이렇게 기록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 이유가, 고려 시기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 진주나 밀양이나 이런 남쪽 지역에서 입북, 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게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 가까워지는 일이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가 뭐 서울 근처로 가서 직장을 얻는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근데 이제 조선 초부터 약간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굳이 나의 시조가 입북을 했다는 거를 크게 밝히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에서 문집에는 입북, 뭐 입북 시조, 입북조 이런 거를 쓰지 않은 건지 제가 아마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말씀을 좀 청해 듣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북조나 입북시조라는 용어가 당시에 뭐 함경도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입북조에 대한 개념만큼은 함경도 문인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함경도 문인들의 평생을 서술한 묘도문자를 보면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조상 중에 아무개가 이 함경도 지역에 들어와서 그 뒤부터 자손이 함경도 지역에 살게 되었다라는 서술을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용어는 조금 근대적인 색채가 강하죠. 19세기에 와서야 뭐 비로소 문집에 보인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연구자들이 함경도 지역이나 평안도 지역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종종 가끔씩 이제 사용하는 용어고 사실 뭐 그렇게 통일되게 쓰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용어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입북조라는 관념 자체는 굉장히 뿌리가 깊다. 그리고 사실 고려 시대에는 이 적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고려 시대에는 평안도나 함경도가 우리 영토가 아니었고 또 그렇게 거주지를 북쪽으로 옮기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것 같고 실제로 함경도 문인들의 이제 입북조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 조선 초기 인물들이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그 당시 3인 정책, 변방을 채우는 정책으로 인해서 그때 아마 이제 남쪽에 있던 사람들이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고 그때 이제 입북조라는 개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차별 때문에 안 밝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사실 차별 때문에 입북조의 존재를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함경도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계속 살았다고 하면 사실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지죠. 왜냐하면 함경도 평안도 지역에는 원래 토착사족이라는 게 없는 곳이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기들의 그 신분적 정체성을 사대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사실 남쪽 지방의 사대부인데 북쪽으로 이주를 했고 우리는 그 후손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북조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신분적 이상을 제거하고 차별을 어떻게 좀 회피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북조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어떻게든 꼭 만들어서라도 넣으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또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여기 지금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 이것도 약간의 그 핵심 키워드란 말이죠. 제가 어느 논문을 보니까 최근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조선 초가 아니고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런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졌을까를 추측을 하고 계시는지. 본격적인 차별은 이제 중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차별을 할 대상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죠. 북쪽에서 뭐 적극적으로 중앙에 진출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아직 안정적으로 조선 영토에 편입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차별 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조선 중기부터 이고요. 뭐 어 이제 지역 차별이죠. 이 지역 차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나 있기 마련인 거죠. 그것이 뭐 특별히 어느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차별받는 지역도 시대에 따라 바뀌곤 하는데 아마 삼국시대부터 차별이 있었다고 하는 분은 그런 그 시대를 관통하는 지역 차별을 마치 조선시대 차별의 기원인 것처럼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그 연구를 안 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이거 뭐 이제 약간의 새로 생각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저희 어떤 문학, 한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입북과 입북조의 개념은 조금 더 제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논의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은 조금 간단한 편인데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복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우리 교수님께서 이미 발표문에서 쭉 정리를 해주신 자료인데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선조에 대한 박의중에 대한 행장이나 신도 비명에서는 그 박의중의 부친인 박인기, 이게 이제 입북조라고 해서 저의 논의의 대상인데 그분이 판도 총랑을 지내셨다. 그리고 기자도 약간 이제 우리 구기자 할 때 그 기자로 명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의 의당집은 이제 우리 의당 선생님의 어떤 문집에 나온 글들인데 하나는 부친 박기수 님에 대한 의유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본인 어떤 그 행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부친의 유사를 쓴 글에서만 우리 그 입북조라고 할 수 있는 박인기라는 분이 기자도 조금 기이할 기자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직책도 용궁현령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이 유사에만 보이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소수라고 이렇게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이 자료는 어쨌든 선고의 유사라고 해서 좀 더 어떤 뭐 구술적으로든 그 밀접하게 가문에 내려온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 정보를 꼭 이렇게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문제의 이제 어떤 논란의 이름 성함의 한 글자가 다른 것과 직책이 다른 것 그것을 이제 현재에서는 어떻게 추택을 했는가 제가 살펴봤더니 종친에서 2002년에 만든 그 세계도에는 저 그냥 구기자 기자의 기자를 똑같이 쓰시고 이거는 고려사에 나왔던 그 정보죠. 판도총랑이라고 그대로 그냥 취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조금 더 새로운 자료를 보시면 PPT가 너무 많이 넘어갔죠. 그래서 세 번째 검토 자료를 보시면 이 지금 위에 표가 저희 밀양박씨 12중조 계보로 웹상에 요즘에는 족보를 이제 검색할 수 있게 다 서비스를 해주시거든요. 거기 보면은 저 녹색으로 칠해진 게 박의중 선생님이고 그 앞에 인기라고 써 있는데 그 선조 입북조가 용궁 현감과 판도 총랑을 역임한 것으로 두 개를 다 직책을 다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요즘 2008년에 우리 나왔던 논문에도 아버지, 그러니까 박의중의 아버지인 박인기는 용궁 현감과 판도 총랑을 역임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약간 요약을 해보면 그 박인기라는 입북조를 이 성함의 기자는 아마 구기자 기자로 이게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직책은 용궁 현감과 판도 총랑을 모두 취택함으로써 아까 그 위에서 본 우리 이 세 번째 그 분 박인기라는 분하고 이 나머지 판도 총랑 박인기 분을 다 동일시한 거거든요. 그럼 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판도총랑이라는 직책은 그 박인기라는 입북조가 활동할 시기에 있었던 직책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용궁 현감이라는 것은 이 용궁은 지금 이제 예천 일대인데
1172년에 간무를 두었어요. 그땐 현감이 아니었고, 그리고 조선에 들어와서야 현감으로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우리가 박인기라는 분을 검색을 할 때는 용궁 간무, 용궁 현감이 아닌 용궁 간무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용궁 간무를 지내다가 입북해서 판도 총랑까지 올랐을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요즘 최근 논문에서 동일시에서 두 직책 다 적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냥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요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앞선 자료들을 조금 볼까요? 어디 거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네. 예. 일단 서로 다른 기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박이중에 대한 기록은 공통되는 게 당연하고요. 고려사에 있고 정제일고의 신도비명은 19세기에 편찬된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마 고려사에 근거해서 적어 넣은 것 같고요.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의당이 스스로 기록한 부친의 유사에는 있는 기록하고 의당 사후에 이제 기록한 의당의 모도 문자의 기록이 달라지는 것. 그래서 이게 언제 바뀌는가를 추적해서 이제 제가 의당 본인이 바꾼 것 또는 확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 논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저 부친의 유사에 있는 게 아마 가문에 전해오는 그런 구술 이었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자료를 좀 볼까요? 예. 여기 이 계보는 이 정확한 계보 자체가 이미 상당히 후대에 만들어진 거죠. 이미 그 고려시대 박인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가 없는데 저게 후대에 와서 이제 구체적인 계보가 확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박인기라는 인물은 고려사에 판도총량을 지냈다는 것 말고는 뭐 전혀 다른 기록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기록을 넣었겠지요. 그 다음 자료 넘어가 버립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계보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 판도총랑 임기가 용궁현감도 지냈다라는 자료가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후대에 만들어진 자료죠. 고려사에 분명히 판도총랑밖에 없는데 갑자기 없던 관직이 어디서 튀어나왔으면 이것은 뭔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특히 밑에 논문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논문을 좀 더 자세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근거로 용궁현감이라는 기록이 튀어나왔는지. 제가 아무리 용궁과 인기, 그 구기자 기자와 기이할 기자를 다 섞어서 검색해도 현재 데이터베이스 상에서는 뭐 딱히 나타나는 게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당시 박인기 시대에는 용궁현감이 아니라 용궁간무였다라는 것도 오히려 더 의심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당시 관직으로 쓰는 게 상식인데 용궁현감이라고 썼다는 것은 이 용궁현감 지냈다는 게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네. 부분을 보면은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지냈다기보다 이제 좀 더 무게가 가는 의심은 용궁간무라는 기록, 용궁현감이라는 기록이 후대에 어떤 이유에서든 생겼을 가능성이죠.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누는 거고, 어찌 보면 그런 계보에서 저렇게 써놓으신 거는 문중분들은 여러 가지 사적을 통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걸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 부분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도 아무튼 좀 더 확실한 자료, 뭐 예를 들어 뭐 용궁읍지나 이런 거에서 그 기록이 나온다면 보다 정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일단은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 아직도 뭐 논란을 확실히 확정지을 만한 서로 양측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논의거리를 하나를 더 드리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 발표문을 작성하시는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결국은 이 세계, 자신의 세계를 정립하기 위한 의당 선생님의 노력인데, 그래서 두 번에 어떤 걸쳐서 제가 그 노력의 흔적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뭐 우리 그 대보에서 그 박성민이 제작한 대보를 보고 우리의 그 계보가 이렇게 유구했다라고 극찬한 부분 굉장히 정확하게 몇 대 몇 대를 짚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숭덕전에서 어떤 이 보를 보소해서 만든 사실록에 본인도 이제 족보 편찬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저기 사실록에 1898년 함경도 여흥 지역에 우리 의당 선생님이 통지문을 돌렸다라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냥 통지문의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이때 그때 어떤 반응이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런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듯 세계를 정립하고자 한, 의당 선생님의 노력을, 그런 그대 시대적인 배경에서 모두가 이런 족보 편찬에 다들 열을 올렸을 때 같이 이렇게 열심히 선조의 어떤 그 계보를 작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조금 이제 밀성 박 씨의 어떤 특수한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건지, 요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예, 일단 통지문의 내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대동보를 새로 편찬할 때니까 전국의 밀양박씨들은 모두 참여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조금 의심스러운 거는 이 1898년이면은 의당 선생은 이미 남쪽으로 이주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함경도 아마 영흥일 것 같은데 영흥에다가 굳이 통지문을 돌린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는 가장 이름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맡았던 거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문지에 보면은 이제 의당 선생도 족보 편찬에 참여해서 자기 세계를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족보 편찬소에 제출을 합니다. 근데 제출을 한 곳이 경주예요, 경주. 경주는 의당 선생이 연고가 없는데 왜 하필 이곳에다가 제출을 했을지 그건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아마 뭐 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의당 선생이 족보 편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질문하신 건데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의당 선생은 자기 세계가 불분명했는데 이제 이 20세기에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몰아친 족보 편찬의 어떤 열풍 같은 거, 이제 자기 뿌리 찾기 이런 열풍에 동승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계보에 대해서 저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공포하기 위해서 족보 편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뭐 끊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 꼭 자기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기 정체성 찾기의 성격이 저는 강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되도록이면은 유명한 조상을 자신의 선대로 이제 자리매김함으로써 가문적인 위상을 높이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당시에 전국적인 족보 편찬 열풍이라고 했는데 이 함경도 문인들의 족보나 문집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이 이제 간행이 되는 시대가 이 시기입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제 출판의 문턱도 좀 낮아졌고 또 사람들의 신분 상승 열망도 굉장히 강한 시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의당 선생도 뭐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뭐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또 본인이 평소 자기 선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참에 세계를 확정하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어떤 세계 정립 관련해서는 좀 이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문학 전공이라 문학 쪽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 문인이 속한 가문, 이 가문의 배경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요 발표와 어떤 토론하는 자리가 굉장히 저희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발표에서 지쳐 못하신 말씀, 뭐 소감이라든가 이런 걸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묘도 문자의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당 선생 연구가 계속될 텐데, 어, 내실 있는 연구가 되려면은 모든 기록을 의심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데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선대에 대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아마 의당 선생에 관한 다른 모든 기록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그것이 정말 의당 선생의 위상을 높이는 길이고 연구를 활성화하는 그런 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뭐, 의당 선생님의 어떤 세계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들, 한문학 자료들을 저희가 꼼꼼히, 좀 살펴보고 그 진위를 확신한 다음에 논의를 전개하는 게 분명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의당 박세와 세계 고찰에 대한 발표해주신 장윤승 교수님 굉장히 감사드리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